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한 주간 또 건강히 잘 지내셨는지요? 저도 한 주간 또 건강히 잘 지내고 다음 주부터는 법원이 휴전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법원 직원들도 그렇고 판사님들도 다 휴가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재판 기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그동안 밀린 일을 또 처리하는 생각으로 이제 다음 한 주를 좀 보내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휴가철인데 다들 코로나 때문에 또 멀리 나가지 못하셔서 답답하실 텐데 그래도 집에서도 또 재밌는 일들을 찾으셔서 또 기분 좋게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소장 작성 방법, 대여금 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제가 빌려준 돈 받는 방법 영상 한번 올려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뭐 아시는 분, 친구분 또는 뭐 애인, 또 뭐 아는 뭐 동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지금 돈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고민 중이다. 어떻게 받을 수 있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분들에 대해서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 한번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장 작성 방법, 소장 하면 법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날아가는 것이죠. 날아가는 우체국을 통해서 이제 송달되는 것인데요. 사실 법원을 통해서 뭔가 법원에서 날아오는 우편물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하고 또 스스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돈을 빌려준 증거가 확실하다면 굳이 지금 돈 빌려준 증거가 확실한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나? 변호사비 뭐 몇백만 원 드는데 사실 그 돈부터 일단 내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한 큰 부담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그 금액 자체가 소액일 경우에도 말하자면 뭐 500만 원 받기 위해서 500만 원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한다. 그러면 사실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기 때문에 사실 돈 받기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오늘은 소장을 직접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가능하면 좀 이미지를 한번 띄워보고 싶은데 아직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네요. 그래서 먼저 A4 용지에 소장이라고 기재를 합니다. 제일 위에 제목을 소장이라고 기재를 해요. 그 다음에 소장이라고 기재를 한 다음에는 당사자 표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 예시에 대해서는 이미지로 한번 띄우면서 화면 왼쪽에 띄우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왼쪽에는 제 화면을 띄울 테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소장이라고 제목을 위에 쓰시고요. 그 다음에는 원고, 피고가 있어야 되겠죠. 원고는 누구예요? 소를 제기하는 나 자신을 말하죠. 원고 당사자, 그리고 피고, 돈을 갚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당사자가 특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원고, 내 이름을 쓰시고, 그리고 나의 주민번호 쓰시고요. 그 다음에 나의 주소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연락처가 있으면 연락처까지 쓰시고요. 그 다음에는 피고라고 쓰시고 피고, 채무자의 이름을 아는 경우에 이름, 그리고 주민번호를 아는 경우에 주민번호, 당사자가 특정이 돼야 되니까요. 주민번호를 모른다면 연락처 정도는 아실 수 있겠죠? 연락처랑 주소를 적으셔야 됩니다. 만약 연락처만 알고 주소를 모른다, 그럼 연락처를 통해서, 통신사를 통해서 사실조회를 하셔가지고 피고의 주소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알아내셔야 소장을 송달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서초구 무슨 동에 사는 서초동 무슨 번지에 사는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한다라고 거기에 사는 피고를 특정을 해줘야 됩니다. 먼저 그렇게 특정을 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미성년자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성년자분들께서 혹시 소장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밑에 법정 대리인 친권자 부 누구, 모 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부모님의 성함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주소를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건명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건은 대여금 사건이기 때문에
그 밑에 대여금 청구의 소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청구의 취지를 적어주시는 건데요. 청구 취지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청구 취지는 원고가 지금 내가 이 소송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결과를 써주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1,000만 원을 받고 싶다라는 경우에는 청구 취지에 1,000만 원을 받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청구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명확해야 되고 판사님께서도 이 부분을 보고 원고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것대로 판결을 내려줘야 되겠다.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줘야 되겠다. 판단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청구 취지를 제가 예시로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리고 2항에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 비용 내가 부담하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2항도 꼭 적습니다. 모두 원고 승소가 났을 때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쓰시고요. 3항에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고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집행이 가능해야 1심 선고 나면 가집행이 가능하다라고 해야 상대방의 재산 같은 것을 찾아서 가집행을 할 수가 있죠. 아니면은 이게 1심으로 끝나지 않고 2심, 3심으로 끝났을 경우에 확정돼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적어주게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청구 취지 제1항의 이자 부분을 설명드렸는데요. 설명을 드리면 금전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 이율은 그 금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연 12%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청구 취지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떤 약정 이율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청구 취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사건마다 다르니까 일단은 저는 지금 예시문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는 청구 취지를 지금 적었으니까 청구 원인을 써야 됩니다. 청구 원인은 지금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판사님에게 청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청구 원인의 예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항 원고는 피고에게 2000년 몇 월 며칠 금 얼마를 대여하면서 2000년 몇 월 며칠에 변제받기로 하였습니다. 2항 그런데 피고는 위 대여금 중 2000년 몇 월경 금 100만 원, 2000년 말하자면 2000년 6월경 금 100만 원, 2000년 7월경 2000년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지금 2020년이니까 2020년 6월경 금 100만 원, 2020년 7월경 금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변제했으나 나머지 800만 원을 변제기가 지난 지금까지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800만 원을 지금 못 받은 상황이죠.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청구 취지와 같은 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를 판사님이 아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입증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말이 어려운데 입증 방법은 별것이 아닙니다. 원고의 경우에는 갑 제1호증, 피고의 경우에는 사실 을호증으로 가는데요. 원고기 때문에 갑 제1호증이라고 해서 차용증이 있으면 차용증, 그리고 무통장 입금증이 있으면 무통장 입금증, 말하자면 내가 1000만 원을 빌려줬고 빌려준다는 차용증을 작성을 했고 1000만 원을 상대방한테 이체한 내역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갑 1호증, 갑 2호증이라고 해서 증거로 첨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증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판사님이 딱 보시고 돈을 얼마 빌려줬네. 근데 지금 받은 내역은 나와 있지가 않네. 그러면 이 돈을 못 받은 것이네. 라는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입증 방법입니다. 그래서 입증 방법까지 쓰시고요. 그 다음에는 첨부 서류입니다. 보통 뭐 저희가 소장 쓰는 법 배울 때 위 입증 방법 각 한 통, 그리고 소장 부본 한 통, 그리고 송달료 납부서 이렇게 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제출 연월일을 써줍니다. 오늘 날짜다 2020년 7월 26일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당사자가 제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위 원고 누구누구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출 법원을 기재해 줘야 되는데 제출 법원은 보통 피고 주소지 재판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피고가 서울 서초동에 살고 있다.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이렇게 해서 소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여금 사건의 경우에는 소장 작성 방법이 비교적 어렵지 않은 편이에요. 차용증만 있고 이체 내용만 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만 잘 설명을 해주면 판사님께서 이 부분을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굳이 큰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하시지 않더라도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종이로 지금 직접 타이핑을 해서 작성하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면 대충의 기재례가 있어요. 그래서 예시문을 보고 본인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작성을 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작성이 어렵다. 그리고 설마 잘못 제출될까 어렵다. 그러거나 아니면 제출했는데 계속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와서 원고 이런 거 고쳐라. 판사님이 계속 명령이 나와서 내가 뭔가 어렵다,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할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법률사무소나 법원의 도움을 얻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 작성을 하시더라도 판사님께서 당사자가 어느 정도는 다 했는데 이 부분만 조금 이상하니까 이 부분 고치세요 라고 법원에서 이렇게 판사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설명을 안 해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밖에 가서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받아서 고치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고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판사님이 불친절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는데 판사님은 양쪽에 대해서 동등한 입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고한테만 너무 자세하게 가르쳐주게 되면 피고한테 그게 불이익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을 위해서 원고가 정확하게 알아서 조언을 받아서 제출해라 라고 얘기하고 피고께서도 피고가 된 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답변서를 제출해라 라고 설명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법원에 갔는데 판사님이 설명을 안 해주시고 굉장히 1, 2분 만에 재판을 딱 끝내더라는 겁니다. 근데 판사님들이 가지고 계신 사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판사님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사님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아마 안 해주셨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 하시지는 마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간단히 대여금 소장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시를 보시면서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는 굳이 법무사, 변호사의 도움을 얻을 필요까지는 없다. 직접 해보시되 너무 안 되겠다. 이거는 제출했는데 뭔가 상대방이 또 나한테 불리한 증거를 내거나 이게 대여금이 아니라 뭔가 이상한 내용들이 계속 나온다. 그랬을 경우에 너무 혼자 하시기 힘들다. 그랬을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고요. 그게 아닐 때는 직접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내용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또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이렇게 소송 직접 진행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